어떤 거는 자 그러면 260쪽에 생태계와 개체군 요거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는 애들 시험 끝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 지금 이번에 돌연변이 들어간 학교 윤준이도 학교 바꿨었다. 안 들어갔었는 어때? 맞지? 저번에 들어갔던 중간고사 때 범위에 들어갔던 애가 이밖에 없고 다른 애들은 다 보니까 사람 유형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학교들을 보니까 뒤로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그래서 너도 팀을 범위에 들어가니까 요거 애들 범위까지만 먼저 빼놓고 돌변에 들어갑시다. 자 여기 생태계와 개체군 그래가지고 먼저 생태계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클릭 좀 하면서 가자. 생태계와 개체군. 자 생태계와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만 선생님 필기하고 나머지는 책에 출처가면서 발달하겠지. 자, 우리 책에 먼저 보면 자 1번에 개체군, 군집, 생태계, 관계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요거는요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약간 배웠던 범위이기 때문에 그냥 책 보면서 바로 갈게 알겠지. 그림을 보면 사슴 한 마리를 그려놓고 그거를 개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개체 동원해 개체 동원에 쳐서 그 밑에 정의가 보면 독립적으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를 갖다 개체를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 된다. 개체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체군이야. 개체군 동원에 쳐봐. 앞에 별표 하나 때려라. 개체. 그래서 개체군은 무슨 글자가 중요하냐면 같은 종이라는 단어를 줄쳐두세요. 같은 종일 때 우리 개체군이라고 얘기한다. 일정 지역에서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를 이루어서 생활하는 집단을 갖다가 개체군이라 하는데 위에 그림 보니까 사슴 여러 마리를 갖다가 우리는 개체군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군집 동그라미 치자. 자, 군집의 정의가 뭐냐면 일정 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줄만 치자. 개체군이 모여. 개체군이 모이면 군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도 그래서 위에 그림 보니까 사슴도 있고 곰도 있고 뭐 새들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지 맞지? 마지막 생태계 동그라미 쳐서 생태계가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림에 보면 강도 보이고 숲도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글자를 쌤이 읽어보면 군집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 및 빛, 공기 등의 환경 요인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체계. 그런 걸 갖다 우리는 생태계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필기를 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 생태계 구성 요소 하는 게 있습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생물적 요인,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생물적 요인에 속하는 게 뭡니까? 이러면 자, 생산자.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지. 소비자. 그 다음에 분해자.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이 뭐야? 그러면 우리가 환경 있지, 환경. 이거를 갖다가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 비생물적 요인의 생물원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빛입니다. 빛. 빛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걸 제일 처음 배울 거야. 자, 그 다음에 빛 다음에는 뭐를 배울 거냐면 빛 온도, 그 다음에 물, 공기, 토양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생물적 요인이라 한다. 이렇게 구별만 좀 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너희들이 좀 주의를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생산자라 그러면 식물 있지. 식물. 지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생산자라 할 거고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는 놈을 갖다가 소비자라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분해자. 분해자가 누구
알아야 돼요. 분해자. 그래서 분해자 그러면 뭐를 분해자를 하냐면 세균, 곰팡이, 버섯. 세균, 곰팡이, 버섯. 이런 거 나오면 우리는 분해자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별을 좀 줘야 될 게 뭐냐면 플랑크톤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이 플랑크톤의 생산자에 속하는 게 식물 플랑크톤이다. 식물 플랑크톤은 생산자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에 뭐가 포함되냐면 동물 플랑크톤. 그래서 너희들이 플랑크톤 그러면 다 막 이렇게 생산자다 뭐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식물 플랑크톤은 생산자에 속하고 동물 플랑크톤은 소비자에 속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줘야 되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얘들 구성 요소 간에 관계. 요것 좀 알아둬야 됩니다. 구성 요소 간의 관계. 그래서 앞으로 요런 그림을 되게 많이 볼 거야. 이 전체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생태계다. 생태계. 그래서 생태계에 보면 비생물적 요인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이 있다고 했지.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 생물 원에서 나오는 게 뭐다? 빛, 온도, 물, 토양, 그 다음에 공기. 이런 것들이 우리는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에 속하는 게 뭐였냐면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 그 다음에 분해자. 요렇게 있다고 했지. 그래서 이게 생물적 요인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용.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반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작용. 그러면 지금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는 너희들 공부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여기 예의, 예를 듣고 이게 작용의 예다 아니면 반작용의 예다 이런 걸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듣는다면 얘네들끼리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맞지? 그래서 얘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갖다 우리는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상호작용까지 해가지고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예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쌤이 책을 읽겠지만 자, 가을이 되니 잎이 단풍이 들더라 이러면 작용이 됩니다. 가을이라는 건 온도지 맞지? 그래서 온도가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래서 그게 작용의 예라는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예가 있지? 토끼가 쓰라순이한테 잡아먹히더라. 그러니까 쓰라순이가 토끼를 잡아먹는다 그러면 그거는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예예요. 알았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을 거야. 지렁이가 토양 속에서 꿈틀대니까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지더라. 그러면 반작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갖다가 너희들이 구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상호작용에서 보면 생산자 하나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아니면 소비자 안에 내에서 그 다음에 분해자 안에 내에서 일어나면
각각 이렇게 독립되어 있으면 우리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개체군이라는 의미 자체가 아까 쌤 중요한 글자 같은 종이라고 했지. 같은 종 안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걸 봐야 되고요. 그거 조금 이따 내가 강조를 할 거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페이지에서는.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지. 요런 거. 생산자,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 그래서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이 두 개를 구별해서 너희들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쌤 수업할 때 암기하라 얘기할 거거든.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 6개가 있을 거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도 6개 정도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암기해서 이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까지 쌤 수업했던 게 지금 260쪽, 261쪽이니까 자 260쪽 교재 잠깐만 보자. 자, 우리 아까 그 그림 밑에 2번 한번 봐봐요. 2번. 자, 2번을 보면 자, 생태계 구성 요소 그래가지고 가로 1번에 생물적 요인 줄쳐봐. 생물적 요인. 자, 생물적 요인에 속하는 거 그 밑에 표 있지? 표에 생산자 줄쳐라. 자, 생산자가 뭐야? 그러면 뒤쪽을 쌤 읽어볼게.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다. 다시 무기물로부터 무기물 줄치고 뒤에 유기물을 합성 거기다 줄치면 됩니다.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라색 글씨를 보니까 독립영양이라는 단어를 써요. 독립영양이 뭡니까? 그러면 지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걸 우리는 독립영양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지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건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 보니까 식물, 그 다음에 조류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조류에 식물성 플랑크톤 들어갑니다. 식물성 플랑크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소비자 출처. 자, 소비자 그러면 뒤쪽에 쌤 그냥 읽어볼게.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해서 생산자나 다른 생물을 먹어서 유기물을 섭취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어요. 남을 잡아 먹어야 되는 거. 소비자라 한다. 그래서 화살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서 1차, 2차, 3차 그런 식이다. 그런 보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예를 보니까 초식동물 거의 대부분 우리 초식동물 1차를 합니다. 그 다음 육식동물은 거의 대부분 2차, 3차 뭐 사람 같은 경우는 최종 소비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분해자 줄처럼. 자, 분해자는 뒤쪽으로 쌤 읽어보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체, 자 줄쳐라. 사체나 배설물 속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 거기까지 줄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유기물을 무기물로 다시 분해해서 환경으로 돌려주는 놈이 우리는 분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보라색에 종속영양생물 출시돼요. 종속영양생물은 남을 잡아먹는 걸 갖다 우리는 종속영양생물이라 한다 알겠지? 그래서 분해자가 종속영양에 속한다는 걸 알아놓고 오른쪽에 얘 줄시 세균, 곰팡이, 버섯 나오면 분해자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비생물적 요인.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밑에 얘 나와 있는 것처럼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뭐 이런 것들 비생물적 요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라.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 그래서 그 밑에 우리 아까 필기했던 그 그림 있지? 별표 3개 때리세요. 자, 별표 3개 때려서 전체가 생태계인데 생태계는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그게 동그라미 1번 한번 봐봐. 동그라미 1번이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 주는 거야. 그걸 작용이라고 얘기한다 그랬다. 그래서 오른쪽에 얘 한번 보세요. 비옥한 토양 비생물이지. 식물이 잘 자란다 생물이지. 그래서 요걸 듣고 작용이 얘라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 그 밑에 빛의 세기 비생물적 요인이지. 식물의 잎의 두께가 다르다 생물이지 맞지. 그래서 요거 두 개 얘를 가로를 딱 두 개를 묶어주세요. 두 개를 묶어놓고 그 얘가 작용의 얘라는 걸 반드시 알아줘. 그 다음 다시 그림 봐라. 그림 보면 이번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반작용이라고 그러지 맞지. 그래서 오른쪽 글자 한번 봐봐.
반작용에 해당하는 예 두 개 있습니다. 그것도 묶으세요. 그래서 식물에 낙엽이 쌓이면 생물이지 토양이 비옥해진다. 비생물한테 영향 주는 거지. 두더지가 흙 속을 파헤치며 두더지 생물입니다. 예,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진다.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지. 반작용입니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 다시 그림 보면 상호작용이 나옵니다. 상호작용. 그래서 상호작용은 생물적 요인들끼리 왔다 갔다 주고받는 그런 건데 오른쪽에 얘 있습니다. 얘 한번 읽어보면 토끼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토끼 생물입니다. 풀의 개체수가 감소한다. 풀도 생물이지. 그래서 이걸 보고 상호작용이 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에 대한 예를 갖다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이 그림을 그려놓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을 물을 수도 있고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이걸 안 배웠어요. 이제 밑에 가로넣기 하고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또 풀고 갑시다. 문제가 작으니까. 다 했지? 이쪽이 되겠나? 아닌가? 자, 선생님 다 불러줄게요. 자, 가로놓기 1번 개체군, 2번 군집, 3번에 소비자, 4번에 비생물적. 그 밑에 1번에 기역, 이응, 2번에 시옷, 지읒, 3번에 미음, 비역, 4번에 미음, 디귿, 리을, 2번에 1번 기역, 2번에 미음, 3번에 디귿, 3번에 XO, XXX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자, 다음 페이지. 생물과 환경 관계. 자, 세 번째. 생물과 환경. 문수가 아직 여기 시험, 여기 진도 안 나갔지? 나갔어? 어디까지 나갔어? 개체군 내 상호작용? 이거는. 솔직히 너는 안 나왔어. 자, 그러면 자, 생물과 환경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요 비생물 요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 있잖아. 요거에 해당하는 얘들을 갖다 볼 거다. 요게 해당하는 거는 전부 작용에 해당하는 얘다.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작용에 해당하는 얘인데, 자, 첫 번째 뭐를 볼 거냐면 빛과 생물. 빛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걸 볼 겁니다. 근데 빛이 영향을 주는 거는 세 개로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빛의 세기예요. 이 빛의 세기가 생물한테 영향을 준답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를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그래프입니까? 이래 보면 지금 Y축에 보면 여기가 0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화살표는 CO2 흡수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고 여기는 CO2 방출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가로축이 뭐냐 그러면 가로축이 빛의 세기 이렇게 돼 있다. 자, 됐나? 자, 그러면 처음 해봐라. 빛이 하나도 없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 여기서부터 하나 시작하고, 빛의 세기가 점점점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갖다 우리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식물은 빛의 세기가 하나도 없을 때 뭐만 합니까? 식물이 호흡만 하지. 호흡만 합니다. 빛이 없으니까 광합성 못하겠지만, 그래서 호흡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호흡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근데 알아둬야 될 거는요, 어떤 개체가 한번 성인이 됐을 때 보면 호흡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았지? 우리 사람 같은 경우도 봐. 오늘 내가 만약에 호흡을 1000번을 했어. 그럼 내일 내가 호흡을 갖다 100번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뭐 900, 뭐 90번 정도 하고 이렇게 거의 일정하겠지만,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에 해당하는 요 양이 뭐냐면 호흡량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둬야 돼. 호흡량.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빛의 세기가 점점 증가했으니까 봐봐.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면 빛의 세기가 요 정도 됐잖아. 그럼 식물은 광합성 합니다. 호흡도 하겠지만, 그럼 어떻게 하냐면 호흡량은 일단 이만큼 뭐를 하고 호흡하고 요만큼 뭐 하고 광합성하고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러면 빛의 세기가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식물은 광합성량보다 호흡량이 더 많단 말이야. 식물이 말라 죽겠습니다, 그렇죠? 죽겠지. 호흡을 많이 하니까 광합성보다, 맞지? 자, 그래서 빛의 세기를 점점점 증가시켜서 요 지점을 딱 보면, 요 지점은 보니까 호흡량하고 그 다음에 광합성량하고 같잖아요, 이게. 맞지? 그래서 요 지점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상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지점에 빛의 세기 여기 있을까? 여기를 보상점이라고 합니다. 보상점. 그래서 보상점이 뭐야? 그러면 자, 광합성 양과 호흡 양이 같은 지점을 갖다 우리는 보상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순광합성 양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상점 하나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봐라. 여기서 빛의 세기를 더 증가시켜요. 그럼 점이 다 요렇게 찍혔으니까 직선을 이렇게 그린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요 지점이라 그러면 요 지점의 빛의 세기에서는 요만큼 호흡하고 이만큼 뭐를 광합성을 한 겁니다. 알았지? 그렇게 해서 빛의 세기를 점점 증가시키다가 요 지점이지. 요 지점을 넘어서니까 빛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요 양은 그대로 일정하다, 알겠지? 그때 요 빛의 세기 요 지점,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광합과점은 광합 성향이 최대인 최소 비스의 세기. 광합 성향이 최대가 되는 그 비스의 세기를 갖다가 최소 비스의 세기를 광과점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호흡은 요만큼 하는데 광합성을 이만큼 한다고 보시면 되겠지.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요거 요 사이 요 사이는요 요게 지금 광합성량이고 요게 지금 호흡량이잖아 맞지? 그래서 총 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빼줬기 때문에 요걸 갖다 우리는 순 광합성 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순 광합성량. 그래서 순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을 합쳐가지고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총 광합성 양 이렇게 용을 써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너희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빛의 세기가 제로일 때는 호흡만 한다. 그거 하나 알아놓고 그 다음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합성을 서서히 할 건데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같은 지점을 보상점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다가 나중에 최대로서 일정해지는 요 최소 빛의 세기 지점 여기를 광과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전체를 갖다 우리는 총광합성량이라고 한다. 그렇게 용어를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내가 그랬더니 까만색 이거 있지. 요게 보면 선생님이 양지식물이라고 할게요. 양지식물. 그럼 양지식물이 뭐야? 그러면 강한 빛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양지식물을 합니다. 강한 빛에서 잘 자라는. 그 다음에 그림을 하나 더 그려. 요래 가지고 요렇게 그림 그려서 요걸 갖다가 엄지식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엄지식물은 약한 빛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갖다가 우리는 엄지식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제. 자 그러면 예전에 내신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 뭘 얘기가 나왔냐면 뭐 이런 거 나중에 문제 풀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듣기만 들어봐. 요 정도 빛의 세기래요. 요 정도 빛의 세기면 지금 빨간색 엄지식물 같은 경우는 보상점을 넘어갔잖아. 그러면 보상점을 넘어갔으니까 광합성량이 더 많습니다. 호흡량보다. 그래서 엄지식물은 잘 자랄 수 있는데 요 정도 빛의 세기에서 양지식물은 보상점보다 작잖아. 그럼 보상점 R이기 때문에 호흡량이 광합성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양지식물은 요 정도 빛의 세기에서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튼 이렇게 그림 두 개 그려서 약한 빛에서도 잘 자란다. 엄지식물. 강한 빛에서 잘 자란다. 양지식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빛의 세기가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서 양지에 잘 자라는 식물이 있고 엄지에 잘 자라는 식물이 있을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게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게 있는데 자, 양지식물은 이파리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양력이다. 이런 단어를 썼다 그랬어요. 양력. 그럼 양력은 빛의 세기가 셀 때 잘 자라야 되기 때문에 뭐가 발달해야 되냐면 식물 잎에서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두꺼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양지식물의 특징이 뭐냐면 잎이 두껍다. 잎이 두껍다. 이렇게 잎이 두꺼운 이유가 뭐야? 그러면 강한 빛에서도 잘 자라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요거 혹시 이름 아는 사람 있나? 통합과학에서 배웠을 건데 기억 안 나지? 울타리 조직이 발달. 울타리 조직이 광합성을 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강한 빛이니까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야 된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니까 잎이 두껍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엄지식물. 엄지식물은 우리가 음엽이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쓴다 그랬지. 음엽. 그래서 음엽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잎이 넓고 얇다. 잎이 넓고 얇다. 왜냐면 이 약한 빛이라도 빛을 받아야만 저건 안 죽고 살잖아, 맞지? 그래서 표면적을 넓힌 거다. 그렇게 우리가 봐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빛의 세기가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지금 선생님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 이걸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너희들 숲을 보면 키가 큰 나무들이 있을 거고, 맞지? 그 다음에 키가 작은데도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야 돼요.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햇빛이 이렇게 오게 되면요, 당연히 얘들이 강한 빛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양지식물이다. 알았지? 그 다음에 걔보다 키가 작은 이런 것들을 보면 얘들 그늘에 가려서 뭐 빛이 약하게 들어오겠지, 맞죠? 그럼 빛이 약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약한 빛이라도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지식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니면 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하나의 나무에 보면 그 표면은 햇빛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양지 잎이 두껍고 이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지. 요 안쪽에는 잎이 얇고 넓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한 나무 안에서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빛의 세기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첫 번째, 요걸 배웠다. 책 읽고 다음 거 갈 거다. 빛이 영향 주는 거는 세 가지라 그랬어. 자, 262쪽. 자, 1번에 빛. 자, 빛의 세기와 생물. 첫 번째 나와 있지, 맞지? 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쭉 읽어보면, 양지식물 양력은 강한 빛에, 음지식물 음력은 약한 빛에 적응하였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래프, 방금 전에 선생님이 그렸던 겁니다. 그 그래프에서 보면 빨간색이 양지식물, 파란색이 음지식물이고, 그래프에서 고상점도 눈에 보입니다. 고상점이 뭐야? 그러면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빛의 세기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광과점도 보입니다. 맞지? 그래서 광합성량이 최대인 최초 빛의 세기를 갖다 우리는 광과점이라 한다. 그걸 보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글자를 쌤이 보면 양지식물은 강한 빛에서 잘 자라고 음지식물은 약한 빛에서 잘 자라는데, 오른쪽 그림 보세요. 양옆에 거기에 울타리 조직 줄 좀 쳐놔라. 용어를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자, 여기 있는 거 여기 지금 울타리 조직이고 요 밑에도 녹색 보이지? 요걸 갖다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면 조직이다. 해면 조직. 책에 적어놔. 그래서 해면 조직 그렇게 보시면 되고, 책에 있네. 근데 여기서 보면 울타리 조직도 녹색, 해면 조직도 녹색. 녹색이라는 거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너희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하나 물어볼까? 요 뒤에 여기 있는 구멍 뚫어놓은 거 이말 이름 뭐야? 기공. 기공을 구성하고 있는 양쪽에 있는 세포 이름 뭐야? 공변세포. 공변세포. 내가 공변세포를 얘기하는 이유는 잎에서 광합성을 하는 장소는 딱 세 군데 있어요. 울타리 조직 광합성합니다. 해면 조직 광합성합니다. 공변세포 광합성합니다. 그 세 가지, 세 곳에서 광합성을 한다는 사실. 그거 모두 좀 알아놓고. 자, 그러면 거기 됐다. 거기 Q1 한번 보자. Q1.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무슨 조직이 발달되어 두껍다 해야 되냐면 울타리 조직이겠다, 맞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자, 일단 이거는 지울게요.
자, 너희들 별, 지구과학 할 때 별에서도 배웠고, 이번에는 물리하는 친구가 없는데 물리에서도 나오고, 화학에서 보호의 원자 모형 할 때도 우리가 또 수소의 선수 스펙트럼 설명하기 전에 연소 스펙트럼 설명할 때 설명했을 거고, 자,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를 우리는 가시광선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나눈 기준이 뭐야? 파장으로 나눴잖아. 파장. 어디가 파장이 커요? 빨간색이 파장이 크다. 보라색이 파장이 작고 맞지? 그러면 진동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진동수는 파장이 큰 빨간색은 진동수가 작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너희들이 아인슈타인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파장이 길다? 파장이 기니까 진동을 못하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서로 반비례 관계야. 자, 그 다음에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큽니다. 이렇게 가요. 그럼 진동수를 알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에너지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 크다 할 거고 진동수가 작으면 에너지 작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비례관계입니다. 이걸 물리하는 애들은 광자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 E는 HF 요거는 람다분의 HC 이래가지고 에너지하고 진동수는 비례 파장하고는 앞으로 두개 반비례 이런 식으로 애들은 알고 있다 알겠지? 자, 근데 지금 우리 생물에서는 뭐를 갖다 기억해야 되냐면 요거부터 보세요. 에너지. 그럼 에너지는 곧 뭐로 우리가 따져줄 수 있냐면 투과성. 얼마만큼 투과를 잘 하느냐 이거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럼 봐라. 에너지가 작다. 그럼 투과를 잘 못할 겁니다. 에너지가 작으면 투과를 잘 못할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 투과를 잘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뭘 그려야 되냐면 자 표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깊이입니다. 그랬을 때 이쪽으로 뭐가 온다? 태양 에너지가 오겠지.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물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 그럼 들어간다는 소리는 투과를 해서 가야 돼. 그럼 투과해서 갈 때 보면 에너지가 큰 놈이 투과성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보라색 쪽이 깊은 물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작은 놈이 투과성이 작기 때문에 빨간색이 깊은 데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얕은 데까지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얕은 데까지 갈 수 있는 거는 빨간색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깊은 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놈은 파란색이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물이 깊이에 따라서 색깔 차이가 나는데 이 얕은 곳에 사는 생물들은 빨간색 빛을 지 광합성한테 써야 돼. 그렇지? 그럼 빨간색 빛은 흡수하고 그렇게 광합성한테 쓰는 놈은 누구냐면 녹조류라고 얘기해요. 녹조류. 그래서 빨간색 빛은 광합성한테 흡수하고 녹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녹조류로 보이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깊은 물에 사는 거는 파란색 빛을 다 흡수합니다. 그리고 무슨 색을 반사하냐면 빨간색 빛을 반사해요. 그럼 빨간색을 반사하니까 우리 눈에는 홍조류로 보이지 맞죠? 그래서 중간에 뭐 갈조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필요 없고 알겠지? 깊이에 따라서 같은 조류지만 색깔 차이가 나는 이유도 환경에 영향을 받았는데 빛의 파장에 영향을 받았다. 요것도 작용에 해당하는 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했으면 우리 262쪽 책 잠깐만 봅시다. 빛의 파장과 생물 그래서 자, 빛의 파장에 따라서 바다 속에 서식하는 해조류의 분포가 달라진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보면 얕은 물까지는 빨간색이 그럼 빨간색을 흡수하는 녹조류가 살고요. 그 다음 깊은 물에는 파란색 빛을 흡수하는 홍조류가 산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조 시간. 1조 시간.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오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오개념을 가져요. 여기서 일자가 일자거든요.
그러면 낮의 길이에 해당하는 시간으로서 우리는 식물이 꽃이 핀다 안 핀다 이걸 갖다 우리가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학생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가지는데 일단 오리지널을 가지기 전에 간단한 이론부터 보자. 우리 식물에 보면요 장일 식물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식물칸이 있어요. 장일 식물, 단일 식물. 그럼 장일 식물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장자가 길장자, 해일. 해가 길어질 때 개화한다는 거야. 그럼 해가 길어질 때는 언젠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봄이나 초여름 요때 개화하는 식물 우리는 장일 식물을 합니다.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 꽃피는 식물. 그럼 단일 식물은 낮의 길이가 짧아질 때 개화하는 식물. 그런 거예요. 그럼 낮의 길이가 짧아질 때가 가을이지 맞지? 가을. 가을에 개화하는 식물. 그걸 단일 식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잘 봐봐. 단일, 단일 이렇게 적어놓고 앞에 여기가 12시간 이렇게 적어놓고요. 하루 24시간으로 나눴을 때 절반의 시간이라 표현이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자, 요런 식으로 되면, 여기가 지금 낮이고, 요 비금순들 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현재,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요. 이랬을 때, 장일 식물은 꽃 핍니다. 근데 단일 식물은 꽃이 안 핍니다. 알겠지? 그러면, 자, 노래가 가지고, 이제, 요런 식으로. 그러면 낮의 길이보다 밤의 길이가 길잖아. 그러면 장일 식물은 꽃이 안 피고 단일 식물은 꽃이 핀다. 여기 찾으면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엄청나게 쉽지 않아. 그럼 봐. 이렇게. 지금 저게 뭐냐면 이제 위에 있는 그림처럼 막 밤이 긴데 중간에 빛을 한번 쏩니다. 그럼 중간에 빛을 한번 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자, 장일 식물 꽃 안 핍니다. 그 다음에 단일 식물도 꽃 안 핍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자,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짧으니까 당연히 장일 식물은 꽃이 안 필 건데 위에 것 같은 경우는 단일 식물 꽃이 폈는데 빛을 한번 쏘니까 단일 식물 꽃이 안 핀다.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속적인 암기 길이가 한계 암기 길이와 비례. 이게 지금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지속적인 암기 길이가 한계 암기 길이와 비교를 해야 될 게 원래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의로서 우리가 이걸 비교해보니까 이게 다른데 잘 봐봐. 지속적인 암기 길이 요게 한계 암기 길이가 뭐냐면 12시간이 한계 암기 길이에요. 딱 12시간. 절반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암기 길이가 한계 암기 길이보다 짧으니까 장일식물을 뽑힌 겁니다. 그 다음 지속적인 암기 길이가 한계 암기 길이보다 길기 때문에 장일식물을 뽑히는 거예요. 원래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지속적인 암기 길이 요거지. 여기서 끊어졌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속적인 암기 길이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도 요거밖에 안 돼요. 요 길이는 한계 암기 길이보다 작습니다, 알겠죠? 작기 때문에 꽃이 안 피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그래서 쌤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장식물, 단식물 정의로서 요 정도로 출제되면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낮이 길다? 장식물 뽑히고 단식물 안 피고. 그 다음에 밤이 길다? 그럼 장식물 안 피고 단식물 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성광이 주어지잖아. 성광이 주어지면 지속적인 암기 길이로 비교해야 돼요. 지속적인 암기 길이가 한 개 암기 길이보다 길다 짧다 이렇게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 봐봐. 만약에 나중에 문제 푸는데 이 지금 빗을 쌌는데 빗을 조금만 이렇게 쌌어. 빗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빗을 쌌는데 여기서 지속적인 암기 길이는 요 길이잖아, 맞지? 그럼 이 지속적인 요 암기 길이가 한 개 암기 길이는 12시간이잖아, 맞지? 그거보다 길면 성광을 쌌더라도 얘는 대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암기 길이하고 한 개 암기 길이만 비교하면 된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지금 여기까지만 나와 있다, 알겠지? 여기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풀게 된다면 그때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책 잠깐만 보자. 자, 1조 시간에 따라서 식물의 개화 시기 또는 동물의 생식 시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보니까 첫 번째 있는 그림, 낮이 길다. 그러면 장식물 뽑힌다. 단식물보다 안 핀다. 두 번째 있는 그림, 밤이 길다. 그러면 장식물을 안 핀다. 단식물 뽑힌다. 이런 식으로 빛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이제 온도가, 자, 쌤 잠깐만 볼래? 지금 우리가 요걸 썼단 말이야. 요걸 처음에 썼는데 지금 요거 하나 배웠거든요. 이제 요거를 갖다 우리가 볼 건데 출제 빈도는요. 요까지